어머, 어머님 제가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될지 너무 감사해요. 소희의 가식적인 감사의 인사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 대신 수십 장의 사진과 빼곡하게 인쇄된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맨 위에 놓인 사진에는 소희가 퇴근 후 매장 유니폼도 벗지 않은 채 매니저 민석의 목을 감싸 안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소희 씨,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그 순간 태훈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들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소희 씨, 그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태훈이한테 직접 설명해 볼래요? 대답하기 힘들면 내가 대신 해줄까? 인생별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마음 전해주시면 계신 곳 따스한 평안이 깃들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소음이 거대한 통유리벽에 가로막혀 숨을 죽이는 곳, 국내 명품 업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브랜드 루체의 한국법인 대표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안경 너머로 아들 태훈을 응시했지요. 대표실 내부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향기와 은은한 치약 냄새가 섞여 묘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희재는 평생 수많은 진품과 가품을 가려내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여자였기에 사람을 마주할 때도 그 이면의 바느질 상태까지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태우는 평소 업무 보고를 할 때보다 훨씬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연신 바지 춤바닥을 문질렀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희재의 어깨 너머 마천루 숲을 배회했지요.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희재였습니다. 업무 시간도 아닌데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이유가 궁금하구나. 내 표정을 보니 매출 보고는 아닌 것 같고. 태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한 듯 희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실 만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희재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희재에게 아들 태우는 유일한 후계자이자 남편 없이 홀로 일구어온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지요. 그런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여자라면 희재의 기준은 그 어떤 명품 백의 검수 과정보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이라. 우리 아들이 드디어 평생을 약속하고 싶은 짝을 찾았나 보네.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지는구나. 내가 이 정도로 긴장하며 말할 정도면 예사 인물은 아닐 텐데. 태우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희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소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희재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그곳은 희재가 직접 인테리어와 조명 조도까지 관리하는 루체의 강남 플래그십 매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우리 매장 직원 아니니? 낯이 익다 했더니 태우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열띤 목소리로 설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강남 매장에서 근무하는 소희 씨예요. 우연히 매장 점검을 갔다가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먼저 반했어요. 어머니, 소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매일 만지면서도 본인은 전혀 사치스럽지 않아요. 쉬는 날에는 유기견 봉사를 다니고
부모님께는 어찌나 효녀인지 몰라요. 희재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맑은 찬물 위로 희재의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지요. 태우는 소희를 명품 매장이라는 화려한 욕망의 늪에서 피어난 고결한 연꽃처럼 묘사하고 있었지만 희재는 가동안 보아온 수많은 사람의 가식을 떠올렸습니다. 명품관이라는 공간은 때로 사람을 물건의 가격표와 동일하게 착각하게 만들곤 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착한 여자예요. 저를 루체 본부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남자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가끔은 제가 너무 비싼 선물을 사주려고 하면 화를 낼 정도로 소박해요. 이런 인성을 가진 여자는 다시 만나기 힘들 거예요. 태훈의 눈은 맹목적인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아들이 그 여자의 겉모습과 계산된 친절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희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특히 명품관처럼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미소가 매뉴얼로 정해진 곳에서 웃는 얼굴은 더더욱 그렇지. 너는 그 아이의 아주 일부분만 본 것일 수도 있어. 태우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지켜봤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부유해 보이는 손님들한테만 머리를 조아릴 때 소희 씨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와도 진심을 다해 응대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서 소희 씨의 본심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직접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희재는 아들의 순진함에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재가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버틴 힘은 사람의 웃음 뒤에 숨겨진 욕망을 읽어내는 눈이었지요. 희재는 소희라는 여자가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품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제작된 S급 짝퉁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장담하니 내가 더 신중해지는구나. 태훈아, 내 사업 철칙 중 하나가 검수되지 않은 물건은 매대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 며느리가 될 아이라면 더더욱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지 않겠니? 태우는 조금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식사 자리를 만들까요? 조만간 소희 씨도 어머니 뵐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거든요. 희재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위로 지는 노을이 차가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희재는 이 완벽한 가면극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식 식사 자리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 아이의 성실함과 인성을 확인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너는 소희에게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언제 만날지 절대 함구해라. 알겠니? 태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희재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견례를 몰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재는 돋보기를 안경집에 넣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야. 우리 매장에서 가장 빛나는 친절을 베푼다는 그 아이가 가장 보잘것없는 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답이 나오겠지. 내가 직접 손님이 되어 가보마. 태우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대표님이 직접 매장에 손님으로 가신다고요? 그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소혜 씨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상처? 만약 내 말대로 그 아이가 진짜 명품 인성을 가졌다면 나 같은 노인에게도 친절할 텐데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니? 오히려 내가 감동하고 오겠지. 내 확신이 맞다면 너도 겁날 것 없지 않니? 희재의 서슬 퍼런 논리에 태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우는 소희의 진실함을 믿었기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론 소희가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해 희재의 인정을 받기를 바랐지요. 태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표실을 나간 뒤 희재는 비서를 불러 오늘 오후에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시켰습니다. 희재는 퇴근 후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거대한 드레스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와 브랜드 로고가 박힌 명품 백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희재는 가장 구석진 서랍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오래전 시장 조사를 나갈 때나 입었던 무릎이 조금 늘어난 면바지와 보풀이 일기 시작한 평범한 카디건이 있었습니다. 희재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워내고 화려한 귀걸이를 뺐습니다. 거울 속에는 법인 대표의 날카로운 카리스마 대신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평범하고 조금은 고단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지요. 희재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챙기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진짜는 포장을 벗겨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지. 루체의 광택을 입지 않은 나를 그 아이가 어떻게 대할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희재는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희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심판이었지요. 희재는 매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치며 아들이 말한 소희의 명품 인성이 부디 거짓이 아니기를 아주 잠시나마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밤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재는 대표실에서 가져온 소희의 인사 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지요. 사진 속의 맑은 미소가 다음날 매장의 조명 아래서 어떻게 변할지 희재의 눈빛은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이 사랑한다는 그 소박하고 진실한 여자 소희를 향한 희재의 은밀한 행차는 그렇게 서늘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1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30년 장사꾼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지요. 명품보다 귀한 사람을 찾고 싶어 했던 희재의 간절함은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의 연극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러날 진실의 무게를 예견하듯 희재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들 사이에서도 루체 플래그십 매장은 단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황금빛 조명은 길을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홀리기에 충분했고, 입구에 배치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은 마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었지요. 평소라면 희재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내려 지배인의 정중한 영접을 받으며 이곳에 발을 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희재는 매장에서 2블록이나 떨어진 낡은 골목 어귀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희재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무릎이 보기 싫게 늘어난 면바지에 보풀이 일어난 회색 카디건, 그리고 한쪽 어깨에는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바구니가 걸려 있었지요.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깊게 패인 주름은 영락없이 고단한 삶을 꾸려가는 평범한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희재는 3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그 뜨거웠던 초심을 떠올리며 아들 태훈이 그토록 칭송하던 소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은 루체 특유의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와 고고한 분위기였지요. 희재의 낡은 운동화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고객의 동선을 살피던 직원이 희재를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희재의 차림새를 마치 오물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내렸지요. 저기요, 아줌마.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길 찾으시는 거면 저기 건너편 안내 데스크로 가보세요. 희재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며 시장 바구니를 고쳐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을 섞어 어리숙한 연기를 시작했지요. 아니, 길 찾는 게 아니라 가방 좀 구경하려고 왔는데. 여기 가방 파는 데 맞지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가방 하나 사라고 돈을 좀 줘서 말이요. 직원은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삼키며 저 멀리 가방 섹션에 서 있는 소희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소희는 마침 진열대에 가방을 정돈하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희재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끄는 소리를 내며 소희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훈의 휴대폰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던 그 얼굴이 희재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희재가 다가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지를 터는 척하며 희재를 투명 인간 취급했지요. 희재가 소희의 바로 옆까지 다가가 진열된 가방을 한참 동안이나 만지작거린 후에야 소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태훈 앞에서 유지하던 그 다정한 빛 대신 서늘한 귀찮음과 경멸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나 가방 좀 볼 수 있을까? 소희는 희재의 행색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단 1초 만에 스캔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지요. 소희의 목소리는 직업적인 친절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이미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 네. 손님, 어떤 거 보러 오셨는데요? 저희 매장 제품들은 가격대가 상당해서 아드님이 주신 용돈으로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소희의 말투는 공손함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상대의 경제력을 이미 단정 지어버린 무례함이 묻어났습니다. 희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들의 콩깍지가 얼마나 두꺼웠는지를 실감했지요. 희재는 본격적으로 소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재는 일부러 매장 중앙에 가장 화려하게 전시된 루체의 시그니처 한정판 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루체에서도 가장 귀하게 다루는 보물 같은 제품이었지요.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가죽이 무슨 가죽이요? 참 보드라워 보이네. 희재의 질문에 소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소희의 손은 주머니에 꽂힌 채 희재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건 최고급 타조 가죽이에요. 워낙 희귀한 소재라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일반적인 소가죽이랑은 차원이 다른 물건이에요. 희재는 소희의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일부러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던져 소희의 평정심을 흔들어 보았지요. 타조 가죽? 그러면 비 올 때 들면 안 되겠네?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물이 다 들어가겠어. 이거 가공은 어떻게 한 거래요? 태닝 방식이 식물성인가 아니면 크롬 방식인가? 희재의 구체적이고도 집요한 질문이 이어지자 소희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희재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말투에 날을 세웠지요. 소희의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그런 전문적인 건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거라 비싸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가방은 비 올 때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귀한 분들이나 드는 거지. 희재는 소희의 무례함을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희재의 바구니에서 나는 파냄새와 흙먼지가 자신의 깔끔한 유니폼에 닿을까봐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지요. 비싼 가방인데 비 올 때 못 들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이 가방 손잡이 바느질이 좀 삐뚤 것 같은데 이거 불량 아니오? 장인이 만들었다면서 어째 내 눈엔 기계로 박은 것보다 못해 보이네. 희재는 가방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흠집을 찾는 척 연기했습니다. 소희의 미간이 이제는 숨길 수도 없을 만큼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소희에게 희재는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업무 시간을 방해하는 벌레 같은 존재로 낙인 찍힌 모양이었지요. 불량이라니요. 루체 로고를 걸고 나오는 제품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줌마가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건 수공예 특유의 자연스러운 질감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그냥 저기 저가 에코백 라인으로 가보세요. 거긴 바느질도 아주 일정하니까. 소희는 희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희재는 소희의 뒷모습을 보며 태운이 극찬했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도 진심을 다하던 천사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했지요. 그것은 명백한 가식이었고 특정 상황에서만 연출되는 연극이었습니다. 희재는 다시 소희를 불러세우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내가 살 마음이 있어서 묻는 건데 왜 그렇게 불친절해? 가방 하나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지. 이 가방 내부의 보증서랑 시리얼 번호는 어디 숨어 있어?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나? 소희는 참았던 짜증이 임계점에 도달한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희의 하얀 손가락이 가방 선반을 신경질적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살기를 띠고 있었지요. 희재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손님, 지금 다른 VIP 예약 고객님이 오실 시간이라 제가 정말 바쁘거든요. 시리얼 번호는 구매하시면 그때 보여드려요. 지금은 확인해 드릴 수 없으니까 물 흐리지 말고 제발 좀 비켜주세요. 아까부터 바구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요. 희재는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짐짓 당황한 척 바구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희재의 머릿속은 소희의 인사 기록과 오늘 보여준 태도를 대조하며 빠르게 분석을 끝내고 있었지요. 희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보네. 그래도 손님인데 냄새난다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오? 루체 대표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던가. 희재의 말에 소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희는 희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지요. 대표님이요? 저희 대표님이 아줌마 같은 분 상대하라고 저한테 2월급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대표님은 아줌마랑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사시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저쪽으로 좀 가 계시라고요. 희재는 소희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와 멸시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친절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거세된 인간의 본 모습이었지요. 태운이 보았던 그 맑은 눈망울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가격으로 매기는 괴물만이 서 있었습니다. 희재는 바구니를 고쳐들고 소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약 손님을 방해한 모양이네. 알았소. 그런데 아가씨,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법이라오. 오늘 본 이 얼굴, 나중에 후회하며 떠올리지 않길 바라오. 희재의 경고 섞인 한마디에도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이미 다음 VIP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지요. 후회는 무슨, 제가 아줌마를 다시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 이후로 저희 매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줌마 같은 분들 때문에 브랜드 품격이 시장통처럼 보이잖아요. 소희는 희재가 채 돌아서기도 전에 다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희재가 서 있던 바닥을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마치 역병이라도 묻은 자리를 청소하라는 듯한 그 모욕적인 태도에 희재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불꽃처럼 일어났지요. 하지만 희재는 그 분노를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이제 테스트는 일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희재의 눈에는 이제 소희의 뒤편에 숨겨진 더 깊은 이면의 진실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소희는 다시 우아한 백조의 모습을 회복하려 애썼지만 희재의 망막에 박힌 그녀의 진짜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남았습니다. 희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매장의 공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또 누군가에게는 타인을 짓밟는 무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희재는 자괴감을 느꼈지요. 그러나 곧 그 자괴감은 명확한 심판의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희재가 가방 섹션을 벗어나 매장 구석의 휴게 공간 근처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매장 입구에 유리문이 열리며 화려한 정장 차림의 남성 고객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환해지는 것을 목격한 희재는 그녀의 이중성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다시 한번 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소희의 추악한 연극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매장의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살짝 숨기며 사냥꾼의 눈빛으로 소희를 주시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소희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에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희재가 다시 한번 가방 손잡이의 금장 장식을 만지려 하자 소희는 아예 희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그 앞을 가로막아 섰지요. 소희의 예쁘장한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태운 앞에서 보여주던 그 나긋나긋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장 안을 흐르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조차 소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에 짓눌려 기괴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기요, 아줌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귀가 먹었나 본데 장갑 없이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정말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희재는 밀쳐진 어깨를 추스르며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눈동자에는 노인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로지 자신의 화려한 영역을 더럽히는 불쾌한 침입자를 향한 노골적인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희재는 짐짓 위축된 척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가방 좀 보겠다는 게 그렇게 죽을 죄요? 나도 이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가격을 좀 물어보고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희재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소희의 화를 돋우는 부채질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희재의 낡은 시장 바구니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바구니 안에는 흙 묻은 파 한 단과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루체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지독하게도 이질적이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봐서 뭐하게? 아줌마, 이거 5천만 원짜리예요. 500 아니고 5천. 아줌마 같은 사람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질구질하게 파 팔아도 구경도 못할 돈이라고요. 장난해 지금? 이것 때 타면 아줌마 팔아도 못 갚는 금액인데 어디서 자꾸 천박하게 손을 대. 희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박하다는 말,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물건 가격에 비유하는 그 오만함이 루체의 대표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지요. 하지만 희재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소희의 밑바닥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 오피스 문이 열리며 민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민석은 루체 매장의 총괄 매니저이자 소희가 태운 몰래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였지요. 민석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다가오더니 소희의 허리 부근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희재는 기둥 뒤에서 그들의 은밀한 신체 접촉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소희는 민석이 곁에 오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민석의 어깨에 살짝 몸을 기대며 콧소리를 냈지요. 자기야, 이 아줌마 좀 봐. 아까부터 이 한정판 백을 맨손으로 만지려고 난리야. 우리 이미지 다 깎아먹게 이런 거지는 왜 들여보낸 거야? 매니저님이 신경 좀 써줘야겠어. 민석은 희재를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더니 소희의 뺨을 살짝 만지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훈이라는 거물급 호구를 잡았다고 믿으며 매장 안의 재고를 빼돌려 뒷돈을 챙기는 범죄 파트너이기도 했지요. 민석이 희재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위협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소희 씨 말 안 들려요? 여기 영업 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어? 곱게 말할 때 나가요. 바구니에서 파 냄새 진동하니까 다른 손님들 불쾌해하잖아. 매니저라는 양반까지 손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오? 내가 정말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희재의 말에 민석과 소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소희는 웃느라 눈물까지 맺힌 눈을 닦으며 희재의 면전에 대고 마지막 독설을 퍼부었지요. 아줌마 살 능력?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그 무릎 나온 바지에 시장 바구니 들고 5천만 원짜리 백을 사겠다고? 허언증도 병이에요. 자기야, 나 저 아줌마 때문에 오늘 재수 온 붙을 것 같아. 얼른 쫓아내줘. 그때 매장 입구의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묵직한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최고급 슈트를 입고 손목에는 억대의 시계를 찬 한눈에 봐도 재력이 넘쳐 보이는 젊은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남자의 손가락 끝에는 유명 외제차 브랜드의 키홀더가 달랑거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희재는 소희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방금까지 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던 소희의 얼굴은 찰나의 순간에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소희의 입가는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즉각적인 미소를 지어냈고 눈동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줍고 맑은 빛을 띠기 시작했지요. 소희는 희재를 거칠게 어깨로 밀치고 지나가며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상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가신 가방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들어서 제가 따로 메시지 드리려 했는데. 소희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꿀을 바른 듯 달콤했고 몸짓 하나하나에는 온갖 교태와 아양이 묻어났습니다. 소희는 남자의 팔뚝에 은근슬쩍 자신의 가슴을 밀착시키며 눈웃음을 쳤지요. 민석 또한 언제 거만했냐는 듯 허리를 폴더처럼 굽히며 남자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희재는 바로 옆에서 그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훈 앞에서도 저런 눈빛으로 아들을 홀렸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대표님. 특별히 대표님 오신다고 제가 창고에 한정판 하나 더 빼놓은 거 있는데 우리끼리만 살짝 구경시켜 드릴까요? 소희는 남자에게 윙크를 해보이고는 남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희재를 향해 입모양으로 꺼져라고 속삭였습니다.
소희의 눈빛은 이제 승리감에 도취하여 희재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지요. 희재는 소희의 그 가식적인 옆얼굴을 눈에 깊이 새겼습니다. 태훈이 말했던 명품 인성의 실체는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만 발동하는 저열한 생존 본능에 불과했습니다. 희재는 시장 바구니를 단단히 고쳐쥐고 뒤돌아섰습니다. 매장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희재의 등 뒤로 소희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민석의 비굴한 웃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남자의 손목을 잡고 대표님 같은 분이 오셔야 매장 물이 살지요라며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희재는 매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소희의 일그러진 욕망을 응시했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도시의 열기가 희재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희재는 매장 건물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차 옆에서 대기하던 비서는 수수한 차림의 희재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자 당황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지요. 대표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희재는 차에 올라타 답답했던 카디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구니를 비서에게 내던지듯 건네며 평소 직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연결해. 그리고 오늘 내 눈으로 확인한 오소희, 저 여자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매니저 민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이고 방금 안에서 자기야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 매장 재고 관리 내역, 뒷돈 챙긴 정황, 그리고 아들 태훈이한테 접근한 의도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조사해서 보고해. 비서는 희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운에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루체 플래그십 매장의 금색 간판을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지금도 돈 많은 남자에게 교태를 부리며 자신의 아들을 배신하고 있을 소희의 얼굴이 떠올라 희재의 입가가 가늘게 떨렸지요. 사람 보는 눈이 명품 백 보는 눈보다 정확해야지. 소희 씨, 당신이 오늘 무시하고 내쫓은 그 거지 아줌마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짝퉁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결국 소각장으로 가야 하는 법이니까. 희재의 독백은 차 안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섞여 기묘한 위압감을 자아냈습니다. 세단은 부드럽게 매장을 벗어나 법인 본사가 있는 마천루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의 소희는 자신이 건드린 불길이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조차 못한 채 부유한 남자의 손목을 잡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이미 희재의 손에 의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한 희재는 화장실로 직행해 시장 조사를 위해 입었던 낡은 카디건과 면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뒤 날카로운 선이 돋보이는 명품 슈트를 갖춰 입었지요. 거울 속에 서 있는 이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시장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국내 명품 업계를 호령하는 철의 여인, 루체의 대표 희재였어요. 대표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재는 책상 위에 소희의 인사 기록 카드를 내던지듯 올려놓았지요. 오소희, 강남 플래그십 매장 시니어 셀러야. 이 직원의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을 싹 다 털어와. 근태, 매출 실적, 고객 응대 컴플레인은 물론이고 사생활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조사해. 보안팀장은 의아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특정 직원을 상대로 사생활 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혹시 매장 내 사고라도 있었습니까? 희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고 정도가 아니야.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거든. 그런데 오늘 내가 직접 매장에 가보니 내가 알던 루체의 인재가 아니라 썩은 곰팡이가 들어앉아 있더군. 그리고 매니저 민석과의 관계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오늘 매장에서 둘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았어. 희재의 서슬 퍼런 명령에 비서실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마쳤습니다. 희재는 그들이 나간 뒤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홍차를 들이켰지요. 아들 태훈이 소희를 천사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 때마다 희재의 미간은 깊게 패였습니다. 30년 넘게 가짜를 가려내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희재에게 소희는 루체 매장에 진열될 자격조차 없는 가장 질 나쁜 짝퉁에 불과했으니까요. 사흘 뒤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지요. 희재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내용물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희재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노여움이자 자신의 안목을 비웃은 소희를 향한 차가운 증오의 표출이었어요. 서연이 확인한 결과는 희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소희는 지난 2년간 VIP 고객들에게 증정해야 할 한정판 사은품과 재고, 가방들을 매니저 민석과 공모에 빼돌려 왔지요. 그들은 빼돌린 제품을 리셀 시장에 팔아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었습니다. 대표님, 여기 사진들을 좀 보십시오. 오소희 씨와 민석 매니저가 퇴근 후 같은 차를 타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확인 결과 해당 오피스텔은 민석 매니저 명의지만 월세는 소희 씨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민석과 소희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마트를 장보는 사진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태훈에게는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한다고 거짓말을 하던 그 시간에 소희는 내연남과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며 희재의 돈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서실장은 말을 아끼며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대목입니다. 소희 씨가 매장 방문 고객 중 재력이 상당한 남성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며 그들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거나 스폰서를 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태훈 본부장님께 접근한 것도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매장에 시차를 나오는 날짜를 미리 파악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상황을 만든 것이죠. 서류에는 소희가 자신의 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역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부장 떴어. 나 완전 조신한 척 대박 쳤다. 이 호구만 잡으면 루체 안방마님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민석 오빠랑은 그때까지만 비밀로 하면 되라는 소희의 천박한 대화가 희재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희재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비명을 지르며 구겨졌지요. 희재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에게 홀려 자신의 미래를 맡기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희재는 슬퍼하기보다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릴 가장 화려한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지요. 비서실장, 이 증거물들 원본은 보안팀에 맡기고 사본은 따로 보관해. 그리고 소희의 부모라는 사람들,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봐. 비서실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부모님은 시골에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지만 소희 씨가 보내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딸이 대기업 본부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희재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거치대에 꽂으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될 거야. 짝퉁 가방 하나를 골라낼 때도 공장까지 추적해 박살내는 게 내 스타일인 거 알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오소희, 그 아이는 물론이고 공범인 민석, 그리고 방조한 이들까지 전부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희재의 눈빛은 이제 사냥감을 정조준한 맹수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희재는 비서실장에게 다음 주에 있을 상견례 장소와 시간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소희가 꿈꾸던 다이아몬드 길의 입구가 사실은 자신의 파멸로 향하는 단두대였음을 희재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려줄 계획이었지요. 대표님, 본부장님께는 이 사실을 언제 알리실 계획입니까? 희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이한테는 말하지 마.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그 독한 콩깍지가 벗겨질 거야. 내 아들이 상처받는 건 가슴 아프지만 더 큰 화를 막으려면 이 정도 고통은 겪어야 해. 상견례 날 모든 것을 터뜨릴 거다. 비서실장은 희재의 결연한 태도에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희재는 소희가 매장에서 자신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아줌마 팔아도 못 사는 가방, 천박한 손길. 소희가 내뱉었던 그 칼날 같은 말들은 이제 고스란히 독이 되어 그녀의 목구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창밖으로 보이는 루체 타워의 꼭대기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더럽히고 아들의 순수함을 짓밟은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희재는 금고를 열어 소희의 징계해고 통지서와 민석의 고발장을 미리 작성해 넣었습니다. 30년간 일구어온 자신의 제국에 침입한 이 교활한 여우를 처단하기 위한 희재의 은밀한 사냥은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결전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희재는 태훈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소희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지요. 희재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훈아,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오물을 치워줄게. 희재의 인자한 미소 뒤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시고도 잔혹한 진실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희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과 절규뿐이었습니다. 희재는 마지막으로 비서에게 연락해 상견례 장소인 호텔 한식당의 모든 예약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입구부터 방 내부까지 소희가 도망칠 구멍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요. 희재의 복수는 품격 있으면서도 처절할 것이었습니다. 짝퉁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는 루체의 철학이 소희라는 인간을 통해 증명될 차례였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조차 희재의 냉혹한 결의에 숨을 죽이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쳐드는 이른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도 투명하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집요하게 뜯어보는 소희의 눈빛은 그 햇살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야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지요. 소희는 오늘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식단을 조절하고 피부 관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상견례는 단순한 가족 간의 인사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도박판에서 가장 큰 판돈을 따내기 위한 최종 결승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소희는 화장대 위에 놓인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지우고 은은한 산호빛이 감도는 립글로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매장에서 부유한 남성들을 홀릴 때 쓰던 화려한 메이크업은 오늘만큼은 금물이었지요. 소희는 최대한 청순하고 현숙해 보이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맑게 표현된 피부와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 아래로 그녀의 검은 욕망이 교묘하게 숨어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만 잘 넘기면 이 지긋지긋한 매장 바닥도 안녕이야. 명품 브랜드 대표 며느리라니, 이제 내 인생은 다이아몬드 길만 남은 거지. 소희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10년 넘게 명품관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온갖 인간 군상을 관찰해온 소희였기에 어떻게 해야 자수성가한 여장부 시어머니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입꼬리는 아주 살짝만 올리고 눈동자에는 상대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순종을 담는 완벽한 연극이었어요. 그 시각 같은 하늘 아래 희재 역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재의 준비는 소희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지요. 희재는 화려한 드레스룸 한가운데 서서 차분하게 명품 슈트를 골랐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입었던 낡은 카디건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희재의 모습은 국내 최대 명품 브랜드를 호령하는 철의 여인,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희재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검은색 서류 봉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소희가 매니저 민석과 공모해 재고를 빼돌린 내역서, 동거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지요. 희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짝퉁 가방 하나도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면 공장까지 찾아가 박살을 내는 게 내 원칙이지. 내 아들의 인생에 짝퉁이 끼어드는 걸 내가 지켜보고만 있을 것 같니? 희재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서류 봉투를 가방 속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희재에게 오늘 상견례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눈을 가린 콩깍지를 벗겨내고 기만적인 사기꾼을 처단하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희재는 비서에게 연락해 상견례 장소인 호텔 한식당의 보안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소희가 도망칠 구멍 따위는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지요. 다시 소희의 집, 거실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소희의 부모는 딸이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지요. 소희의 어머니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차려입고 연신 보석함을 뒤적거렸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평소 입지도 않던 어색한 양복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소희야, 너 정말 선녀가 따로 없구나. 이 정도면 사돈댁 대표님도 우리 딸 보고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시키자고 하겠어. 안 그러니? 소희는 어머니의 호들갑에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호텔 로비에서부터 그렇게 품위 없이 굴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 너무 과하잖아요. 제가 최대한 소박하고 검소하게 보여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대표님은 사람 꿰뚫어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사돈댁이 명품 브랜드 대표라는데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그렇지. 내 아빠도 지금 긴장해서 손이 다 떨린다더라. 소희는 한심하다는 듯 부모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희는 부모에게 예비 시어머니인 희재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교육했지요. 희재의 마음을 사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추어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빠도 명심하세요.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고개 끄덕이시고 제가 옆에서 신호 주면 그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오늘만 잘 넘기면 우리 집안 팔자가 바뀌는 거니까. 소희의 머릿속은 이미 상견례 이후 펼쳐질 화려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 법인카드,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는 자신의 모습. 소희는 승리를 확신하며 향수를 귀 밑에 살짝 찍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와 함께 방안을 채웠지요. 호텔 셔틀버스가 아닌 태훈이 보낸 최고급 세단이 소희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행기사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자 소희의 부모는 마치 자신들이 왕족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희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자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자, 가자. 내 다이아몬드 인생을 맞이하러.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 도심의 마천루 사이를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소희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태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훈 씨, 지금 출발해요.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소희의 손가락 끝에는 가증스러운 애교가 묻어 있었지요. 한편 희재는 이미 호텔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응시했습니다. 희재의 손에는 루체의 시그니처 로고가 박힌 한정판 선물 박스가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상자 안에 든 것은 소희가 기대하는 보석이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장 잔인한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희재는 책상 위에 놓인 태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아들이 가여웠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냉혹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희재는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호텔 복도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소희의 파멸을 알리는 장엄한 북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호텔 한식당 경회 입구에는 이미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소희의 일행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희재의 귀에 들려왔지요. 희재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상견례장 방 안에서 태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감과 야망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태훈은 그런 소희의 모습이 그저 긴장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안쓰러운 듯 그녀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태훈의 품에 살짝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신부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태훈 씨, 대표님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죠?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자꾸 걱정돼요. 걱정 마요, 소희 씨. 우리 어머니 무서워 보여도 인품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소희 씨처럼 맑고 고운 사람을 보시면 어머니도 분명 감동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꼭 지켜줄게요. 태훈의 순진한 대답에 소희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 인품 훌륭한 분이 내 손에 쥐어줄 루체 법인카드와 명품 가방들이 벌써 눈에 선하네.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눈가에 가짜 눈물을 매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태훈은 다이아몬드 길로 인도할 안내자이자 평생 이용해 먹어야 할 가장 비싼 담보물일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탁자 아래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니큐어를 지우고 짧게 자른 단정한 손톱, 그리고 은은한 핸드크림 향기만 남긴 채 정돈된 손. 이 손이 며칠 전 그 아주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침을 뱉듯 막말을 퍼부었던 그 손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완벽한 변장과 연기에 다시 한번 승리를 확신했지요. 방 안의 시계가 상견례 시작 정각을 가리키며 무겁게 째깍거렸습니다. 소희의 부모는 식탁 위에 놓인 은수저와 고급 기물들을 유심히 살피며 속물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부모를 눈짓으로 제압하며 오로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길 끝에는 며칠 전 매장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희재의 시선이 날선 칼날이 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소희의 가식적인 미소 위로 파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층의 문턱은 이제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할 가장 비참한 단두대가 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재의 손이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소희의 야망서린 성체는 무너지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한식당 경회의 내부는 숨소리조차 거대한 울림이 될 만큼 정갈하고도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은은한 한지 등기구에서는 따스한 빛이 쏟아졌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소희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소희는 정갈하게 놓인 노수저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끊임없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은은한 소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으나 소희에게는 그 고급스러운 향기마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어요. 소희의 부모는 방 안의 화려한 장식물들을 훑어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희의 아버지는 테이블 한 구석에 놓인 고려청자 문양의 꽃병을 만지작거리며 태훈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요. 태훈 씨, 이 식당은 예약하기도 힘들다면서요? 역시 루체 가문은 다르긴 다르구먼. 이런 데서 우리 딸이 상견례를 다하고 내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이네. 소희는 아버지의 가벼운 언행이 거슬려 밑바닥에서부터 짜증이 치밀었지만 태훈 앞이었기에 그저 우아한 미소로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아빠, 대표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태훈 씨,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순수하신 분들이라 실수가 많으시죠? 태훈은 그런 소희의 손등을 다정하게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의 눈에는 소희의 모든 행동이 그저 가련하고 예쁘게만 보였지요. 아니에요, 소희 씨.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격식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일부러 편안한 곳으로 잡은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소희 씨 평소 모습대로만 하면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태훈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소희를 달래주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갤러리를 뒤져 사진 한 장을 소희 앞에 내밀었지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소희 씨가 어머니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어머니 사실 평소에는 정말 소탈하시거든요. 이건 지난주에 집 앞에서 산책하시다가 찍힌 뒷모습인데 얼마나 귀여우신지 몰라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태훈이 내민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지요. 하지만 화면 속 사진을 확인한 순간 소희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법인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회색 카디건에 무릎이 조금 늘어난 면바지를 입은 한 여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인의 한쪽 손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어지럽게 섞인 플라스틱 시장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순간 소희의 뇌리에는
며칠 전 매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갑 없이는 손대지 마라. 아줌마 인생 팔아도 못 사는 가방이다라며 온갖 모욕을 주어 내쫓았던 그 거지 아줌마의 실루엣이 사진 속 여인과 완벽하게 겹쳐졌지요. 소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희 씨,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얼굴이 갑자기 너무 하얘졌는데. 태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소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고 목구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구질구질한 노인네가 어떻게 루체의 대표일 수가 있어? 명품 브랜드 수장이 미쳤다고 그런 옷차림으로 매장에 오겠냐고. 이건 말도 안 돼. 소희는 속으로 수없이 부정을 거듭하며 떨리는 손으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기시감은 소희의 숨통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요. 사진 속 여인의 카디건 소매 끝에 일어난 보풀 하나까지도 소희가 매장에서 보았던 그 아주머니의 것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소희는 휴대폰 화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공포심 때문에 차마 손을 뻗지 못했지요. 소희의 어머니는 딸의 이상 증세를 눈치채지 못한 채 태훈의 휴대폰을 뺏어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 정말 소탈하시네. 역시 돈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구나. 우리 소희랑 딱 맞네. 소희도 얼마나 알뜰한데. 소희는 어머니의 입을 당장이라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검소라는 단어가 지금 소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거든요. 만약 자신의 예감이 맞다면 소희는 며칠 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구원자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희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지요. 태훈 씨, 어머니, 혹시 평소에 매장 같은데 혼자 가보기도 하세요? 변장 같은 거 하시고 손님들 태도 확인하시거나. 그런 분이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소희의 질문이 그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잘 아시네요. 가끔 암행어사처럼 매장에 잠입해서 직원들 교육 상태를 점검하시곤 해요. 그걸 제일 즐거워하시거든요. 진짜 명품 서비스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나 뭐라나. 왜요? 소희 씨 매장에도 그런 분 오셨어요? 태훈의 대답은 소희의 심장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며칠 전 그 아주머니가 매장을 나갈 때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가 환청처럼 소희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내 얼굴 떠올리지 않길 바라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경고였고 오늘 이 자리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심판대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다시 한번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식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생존 본능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지요. 진정하자, 오소희. 세상에 저런 바구니 든 노인네가 한둘이야? 그리고 내가 내쫓을 때 매니저 민석 오빠도 같이 있었잖아. 대표였다면 민석 오빠가 가만히 있었겠어? 분명히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소희는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숨기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기억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지요. 루체 대표 희재는 항상 패션지 메인에 등장하는 화려한 여자였고 그런 여자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매장에서 모욕을 당할 리가 없다고 애써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긴장해서 헛소리가 나왔나 봐요. 대표님께서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제가 지레겁을 먹었나 봐요.
소희는 다시 현숙한 예비 며느리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뼛속까지 시린 공포가 다리를 틀고 있었지요. 소희는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희재가 들어올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상견례장 복도 끝에서 묵직하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소희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들렸지요. 소희의 부모는 정장을 가다듬으며 일어설 준비를 했고 태훈 역시 밝은 미소로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가 사진 속 뒷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요.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길의 입구에서 소희는 생애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그 아주머니만은 아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가식적인 미소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얼굴 근육에 힘을 주었지만 등 뒤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복도에서 흘러들어오는 서늘한 공기는 소희의 야망서린 꿈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친 듯했습니다. 소희의 부모는 환희에 찬 얼굴로 입을 열 준비를 했지만 소희의 영혼은 이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호텔 한식당 경외의 무거운 목조문 너머로 규칙적이고 단호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가오는 그 소리는 마치 선고를 앞둔 재판장의 발걸음처럼 방 안의 공기를 서서히 압도했지요. 태우는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소희의 부모 역시 긴장한 기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소희만이 마비된 사람처럼 자리에 붙박여 차가워진 찻잔을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이미 늑골을 부수고 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고 귓가에는 이명이 울려 퍼졌지요. 마침내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매장에서 보았던 구질구질한 회색 카디건의 노인은 없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아이보리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가슴팍에는 루체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단 희재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예리한 눈빛은 국내 명품 업계를 호령하는 여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희재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공간 전체의 중력이 그녀를 중심으로 쏠리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지요. 태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희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희재는 아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시선은 이내 태훈의 옆에 석상처럼 굳어있는 소희에게로 향했습니다. 희재의 입가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 조롱과 냉소가 섞인 기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요. 소희는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전신에 전기 충격이 가해진 듯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지요. 며칠 전 자신이 거지 아줌마라 부르며 어깨를 밀치고 독서를 퍼붓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예비 시어머니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의 아버지가 손을 비비며 희재에게 넙죽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루체 대표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뵈니 정말 광채가 나십니다요. 저희 딸 소희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희재는 소희 아버지의 인사를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부와 권위가 깃들어 있었지요. 희재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소희는 고개를 들지도 입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자신이 뱉었던 칼날 같은 말들이 환청이 되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줌마 인생 팔아도 못 사는 가격인 거 몰라요? 천박하게 어디서 손을 대. 그 추악한 말들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소희의 심장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희재는 우아하게 손을 뻗어 찻잔을 잡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으시지요. 제가 늦은 건 아니겠지요? 태우는 소희의 어깨를 살짝 흔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소희 씨, 인사드려야지. 우리 어머니야. 소희는 태운의 재촉에 마치 실 끊긴 인형처럼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듯 후들거렸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지요. 소희는 떨리는 눈동자로 희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최고급 화장품으로 공들여 가꾼 피부 뒤에 숨겨진 그날 매장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던 서늘한 눈동자. 소희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소희라고 합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기괴한 표정이 지어졌지요. 그때 희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소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처음 뵙는다? 글쎄, 나는 오소희 씨를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곳에서 말이에요. 희재의 한마디에 소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요. 태우는 의아한 듯 희재와 소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소희 씨가 워낙 인상이 좋아서 그러신가 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셨죠? 매장에서 정말 에이스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희재는 태운의 말을 무시한 채 소희 앞에 놓인 찻잔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소희 씨, 손이 많이 떨리네. 차가 입에 맞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희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차를 마셔 위기를 모면해 보려 했지만 이미 손가락 끝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소희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쨍그랑 고급 백자 찻잔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소희의 자켓 위로 튀었고 파편 조각들이 희재의 구두 근처까지 튀어나갔지요. 소희의 부모는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고 태운 역시 놀라 서둘러 소희를 살폈습니다. 소희 씨, 괜찮아요? 어디 데인데 없어요? 소희는 태운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화려한 야망이 박살난 잔해처럼 보였지요. 소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희재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희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감상하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귀한 찻잔이 깨졌네. 소희 씨, 갑자기 왜 그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희재의 어조는 비난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그 차분함이 소희에게는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고문으로 다가왔지요. 소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살려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소희의 입에서 횡설수설하며 튀어나오는 말들은 이미 예비 며느리의 품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소희의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희재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요. 대표님 용서하세요. 우리 소희가 대표님 위험에 너무 압도당했나 봅니다. 평소에는 아주 영특하고 차분한 아이인데 말이죠. 희재는 소희의 어머니를 차갑게 훑어본 뒤 다시 바닥을 기고 있는 소희를 향해 고개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희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그날 매장에서 내가 그랬지? 오늘 내 얼굴을 후회하며 떠올리게 될 거라고. 이제 좀 기억이 나는 모양이네. 오소희 씨? 소희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재의 눈 속에는 며칠 전 매장에서 무시당했던 시장 아줌마의 서늘한 분노와 가짜를 처단하려는 법인 대표의 냉혹함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소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상견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악을 심판받는 단두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태우는 갑작스럽게 변한 분위기에 당황하며 희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소희 씨한테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해요. 희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루체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태훈아, 내가 말한 명품 인성이 과연 어떤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해 봐야겠다. 짝퉁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결국 그 밑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 희재의 선전포고와 함께 상견례장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소희는 산산조각 난 찻잔 조각들 사이에서 창백하게 질린 채 다가올 파멸의 파도를 예감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희재의 눈치만 보았지만 소희의 영혼은 이미 절벽 끝에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찻잔 파편들이 호텔 조명을 받아 날카로운 흉기처럼 번뜩였습니다. 바닥을 기며 조각을 줍는 소희의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정장은 이미 엎질러진 찬물로 얼룩져 볼썽사나운 꼴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 소희를 상석에서 내려다보는 희재의 자태는 잔인하리만큼 우아하고 완벽했습니다. 희재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고심해서 고른 아이보리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감과는 대조적으로 슈트의 칼날 같은 실루엣은 희재의 서슬퍼런 위엄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희재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자신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곁에서 당황해하는 태훈을 향해 나직하게 입을 열었지요. 태훈아, 소희 씨 좀 일으켜 세워라. 아무리 급해도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바닥을 기게 해서야 되겠니? 품격 떨어지게. 태훈은 어머니의 가시돋친 어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급히 소희의 팔을 잡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소희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희재의 소매 끝만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희재는 가방 옆에 두었던 루체의 시그니처 로고가 선명한 오렌지색 한정판 상자를 손끝으로 툭 쳐서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소희의 부모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조금 전의 소동도 잊은 채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마른 침을 삼켰지요. 오소희 씨, 우리 집안 식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하나 갖춰야지. 내가 오늘 소희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입성 선물이에요. 어디 한번 열어봐요. 마음에 쏙 들 텐데. 희재의 목소리는 겉보기에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예리하게 벼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축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기대 섞인 눈빛과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지요. 어머, 아닙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될지. 소희의 가식적인 감사의 인사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 대신 수십 장의 사진과 빼곡하게 인쇄된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 놓인 사진에는 소희가 퇴근 후 매장 유니폼도 벗지 않은 채 매니저 민석의 목을 감싸 안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소희의 안색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다 못해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뚜껑을 붙잡고 있던 손에는 맥없이 힘이 풀려 상자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소희 씨,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이 남자 누구야? 태훈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들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사진 속 소희는 태훈 앞에서의 그 조신하고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민석과 침대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웃는 표정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희재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차가운 눈빛으로 소희를 정조준했습니다. 소희 씨, 그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태훈이한테 직접 설명해 볼래요? 대답하기 힘들면 내가 대신 해줄까? 소희 씨랑 3년째 동거 중인 우리 매장 민석 매니저 맞지? 내 아들이랑 결혼 준비하면서도 밤마다 그 남자랑 루체 재고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했더구나. 소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희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거지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 아주머니가 루체의 법인 대표로서 자신을 단죄하고 있다는 사실에 숨통이 막혀왔지요. 희재는 멈추지 않고 탁자 위에 남은 서류 한 장을 더 던졌습니다. 그것은 소희와 민석이 지난 2년간 매장 재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작성한 이중 장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사랑 노름이야, 내 아들이 멍청해서 당한 거니 그렇다 쳐도 내 회사 물건에 손을 댄 건 내 방식대로 해결해야겠네. 소희 씨, 당신이 빼돌린 한정판 백들이 리셀 시장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더군. 민석이랑 둘이서 아주 알뜰하게도 챙겼더라고. 우리 회사가 그렇게 우스웠니? 소희의 아버지는 상황이 파멸적으로 돌아가자 횡설수설하며 희재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대표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밑에 애들이 시기해서 모함을 한 거예요. 제 딸은 법 없이도 살 아이입니다. 희재는 소희 아버지의 천박한 변명을 가볍게 무시하며 이번에는 소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빨간 직인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오해라고? 루체 본사 보안팀과 법무팀이 일주일 밤을 새워서 맞춘 데이터인데 오해일 리가 있나? 소희 씨, 거기 적힌 게 뭔지 똑똑히 읽어봐요. 당신 이름으로 발행된 징계예고 통지서예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이미 경찰서에 접수했고요. 이 자리가 끝나면 아마 형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이 오가는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태우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사진들을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소희의 명품 인성이 사실은 추악한 범죄와 기만으로 점철된 오물이었다는 사실에 태훈의 고개는 처참하게 꺾였지요. 태훈은 소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 씨, 나한테 했던 말들 중에 단 한마디라도 진심이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매장에서 거짓 소리 들으면서 쫓겨날 때 당신은 나를 비웃으면서 그 가방 만질 생각만 했냐고. 소희는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희재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희재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을 뒤로 빼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지요. 소희의 손가락 끝이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대표님,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태훈 씨를 정말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희재는 차갑게 웃으며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소희라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지. 내가 매장에서 그랬잖아. 명품을 걸쳤다고 본인이 명품이 된 줄 아나 본데 소희 씨는 내가 30년 장사하면서 본 가짜들 중에 가장 질 나쁜 짝퉁이야. 짝퉁은 아무리 화려하게 감추고 비싼 향수를 뿌려도 결국 가죽 썩는 냄새가 나는 법이거든. 그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데 내가 어떻게 널 내 아들 옆에 두겠니? 희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상견례장의 벽을 타고 소희의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소희의 부모는 이제 희재가 아니라 태훈에게 매달리며 억지 눈물을 짜냈지만 태훈은 이미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외면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소희 씨, 파혼은 이 자리에서 결정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모욕,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입힌 손해, 하나도 빠짐없이 갚게 해줄 겁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희재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장의 공기는 이제 승리의 환희가 아닌 파멸의 악취와 허탈함으로 가득 찼지요. 희재는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엉망이 된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훈아, 가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머리가 다 아프구나. 이제 그만 이 지저분한 연극을 끝내야겠다. 희재의 선언과 함께 소희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지만 태훈은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부모는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희재는 비서실에 연락하여 대기 중인 법무팀과 보안팀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감정의 시간은 끝났고 냉혹한 법의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지요. 소희는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희재는 그 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자신의 아들이 겪어야 할 성장의 아픔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호텔 상견례실의 정적은 벼락 같은 파열음과 함께 깨졌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소희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지요. 방금 전까지 사위가 될 태훈의 재력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비굴한 미소를 짓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걱정보다 자산가 사돈 앞에서 겪은 치욕과 놓쳐버린 황금 동줄에 대한 원망이 더 짙게 서려 있었어요. 이 화상아, 내가 감히 어디라고 이런 망측한 짓을 벌여. 가문의 수치다, 가문의 수치야. 소희는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한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자신의 야망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워야 할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이었지요. 소희의 어머니 역시 옆에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역시 딸의 범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진 루체 법인카드를 향한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희재는 온 매무새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다듬으며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희재의 눈에는 이 소란스러운 풍경이 마치 시장통의 싸움처럼 느껴졌지요. 희재는 가방을 챙겨들며 태훈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오염된 공간을 벗어날 시간이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진 채 기어가듯 태훈에게 다가갔지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태훈의 정장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정장 재킷에는 엎질러진 찬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공들였던 화장은 눈물에 씻겨 내려가 괴기스러운 몰골이 되어 있었어요. 태훈 씨, 제발이요.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사진 속 그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태훈 씨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단 말이에요. 태훈은 소희의 손길이 닿자 마치 독이 든 벌레에 쏘인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태훈의 눈에는 1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의 가련함 대신 추악한 거짓으로 자신을 기만해온 사기꾼의 형상만이 비쳤지요. 태훈은 소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마음이 진짜였다고? 소희 씨, 당신 입에서 진짜라는 말이 나오다니 정말 놀랍네. 당신은 루체 매장에서 사람을 가격표로 매길 때부터 이미 가짜였어. 내 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낼 때 당신 머릿속엔 5천만 원짜리 백생각밖에 없었잖아. 태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손톱을 세우며 비명을 지르듯 매달렸지요. 아니에요. 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저 매장 관리를 위해서. 태훈 씨, 우리 좋았잖아요. 상견례만 끝나면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태훈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은 심판자의 그것과 다름없었지요. 태훈은 주머니에서 소희가 선물했던 명품 지갑을 꺼내 그녀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행복? 당신이 꿈꾼 건 내 배경이지 내가 아니었겠지. 내가 30년 넘게 어머니를 보며 배운 게 하나 있어. 명품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가죽 자체가 썩어 있으면 결국 악취가 난다는 거야. 내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끔찍하고 저질스러운 가짜였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태훈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소희는 다시 한번 태훈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희재의 수하인 보안팀 직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소희를 제지했지요. 소희는 팔을 휘저으며 발악했지만 이미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루체 플래그십 매장에서도 또 다른 처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거만한 태도로 직원들 위에 군림하던 매니저 민석은 본사 보안팀과 감사팀에 의해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지요. 민석은 당황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 매장에서 세운 공이 얼마인데. 하지만 보안팀장은 민석의 앞에 희재가 직접 서명한 징계예고 통지서와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통지서에 찍힌 붉은 직위는 민석의 화려했던 커리어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지요. 대표님은 지금 오소희 씨와 아주 특별한 면접 중이십니다. 김민석 씨, 지난 2년간 재고 가방 빼돌려서 사들인 오피스텔이며 리셀 내역들, 우리 법무팀이 이미 경찰에 다 넘겼습니다. 매장에서 지은 죄는 매장에서 씻어야지 않겠습니까?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들은 통쾌한 시선으로 민석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루체의 심장부였던 매장은 비로소 그동안 짓누르던 부패의 공기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상견례장. 희재는 소희의 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교육을 참 잘 시키셨더군요. 사람 팔아도 못 살 가방이라는 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우리 아들 인생에서 아주 큰 오물을 치우게 되었네요. 앞으로 따님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겁니다. 루체에 입힌 손해액 단일원도 빠짐없이 청구할 테니까요. 소희의 아버지는 희재의 서슬 퍼런 위험 앞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비명은 호텔 복도를 길게 울리며 끌려나갔고 소희의 부모 역시 수행원들의 안내에 따라 쫓기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한식당 경외의 스위트룸에는 이제 깨진 찻잔 파편과 태훈이 버린 지갑만이 초라하게 남겨졌지요. 희재는 태훈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태훈은 어머니의 손길에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명품 백 고르듯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다니. 제가 정말 한심하네요. 희재는 아들의 젖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태훈아. 가짜가 그토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 내 진심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야. 오늘 이 아픔이 너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다. 사람 보는 눈은 가격표를 읽는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묻어나는 향기를 맡는 데서 시작되는 거란다. 희재와 태우는 상견례장을 나와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저녁바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요. 희재는 차에 오르기 전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소희가 꿈꿨던 다이아몬드 인생은 그렇게 찰나의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냉혹한 인과응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소희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의 화려한 조명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층의 삶은 이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지요. 며칠 전 매장에서 무시했던 그 아주머니가 던진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요. 소희는 이제야 그 말이 의미하는 진정한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희재의 검은 세단은 어둠을 뚫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희재는 차 창문에 비친 도심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지요. 진짜 명품은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지만 짝퉁은 비바람 한 번에 그 추악한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계절은 4번의 옷을 갈아입고 다시금 코끝을 아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의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밤거리, 수많은 명품 매장이 즐비한 그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후미진 골목 어귀의 한 편의점. 그곳에는 1년 전 루체 매장을 호령하던 시니어 셀러 소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횡령 및 배임죄로 1년의 실형을 살고 갓 출소한 소희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몰골로 손님들이 어지럽히고 간 컵라면 용기를 치우고 있었지요. 빛나던 다이아몬드 귀걸이 대신 귀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감싸던 매끄러운 피부는 거친 찬바람과 고된 노동에 터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한 중년 남성이 매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카운터에 지폐를 내던졌지요. 어이 아가씨, 담배 하나 줘.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소희는 지폐를 보며 1년 전 자신이 희재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재단하고 무시했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자신을 찌르고 있었지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거스름돈 챙겨가세요. 남자는 소희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젊은 여자가 손이 왜 이래? 고생 꽤나 했나 보네. 인생 똑바로 살아, 응? 남자가 매장을 나가자 소희는 결국 카운터 아래로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소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요. 민석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소희에게 떠넘기려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소희의 부모는 딸의 범죄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자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희에게 남은 것은 빨간 줄이 그어진 전과 기록과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루체의 손해배상금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루체 본사의 대표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책상 앞에 앉아 아들 태훈이 올린 차기 시즌 마케팅 기획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지요. 태훈은 1년 전에 그 유약하고 순진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소희 사건 이후 태훈은 뼈아픈 각성을 거쳤고 이제는 어머니 희재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냉철한 안목을 지닌 경영자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태훈은 노크 소리와 함께 대표실로 들어와 희재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신규 채용할 매장 매니저 후보군 면접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스펙이나 경력보다 지원자들의 인성과 평소 생활 태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희재는 안경을 고쳤으며 태훈이 내민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지원자들의 화려한 이력 대신 그들이 과거에 봉사활동을 했던 기록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적은 심층 관찰 보고서가 담겨 있었지요. 희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아, 이제 너도 진짜 명품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가죽의 결보다 사람의 결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 루체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란다. 네, 어머니. 1년 전 그 일이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이제는 어떤 화려한 포장지에도 속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희재는 대견한 듯 태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태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과 예의가 깃들어 있었지요. 희재는 태훈과 함께 루체 플래그십 매장을 시찰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매장에 도착한 희재와 태훈은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소희가 지배하던 공포와 멸시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매장 안은 손님들의 편안한 웃음소리와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가득 차 있었지요. 태훈은 매장 구석에서 물건을 고르다 길을 잃은 듯한 허름한 차림의 노부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이쪽으로 오시면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 태훈은 직접 노부인의 팔을 부축해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은 1년 전 소희가 보였던 가식적인 연기가 아니라 몸에 밴 진심 어린 예우였지요. 희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훈은 창밖을 보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매장에 직접 가보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평생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며 속 빈 강정처럼 살았겠지요. 희재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에는 가끔 그런 폭풍우가 필요한 법이야. 그래야 낡고 썩은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진짜 단단한 뿌리가 드러나니까. 태훈아, 명품이라는 건 말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걸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타인에게 명품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진짜 명품 같은 사람이 될게요. 희재와 태훈의 대화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차 안을 평온하게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속이거나 의심할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재는 당당하게 업무 전화를 받는 아들의 옆얼굴을 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아들의 영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소희의 편의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소희의 눈의 길가에 설치된 커다란 전광판이 들어왔습니다. 전광판 속에는 루체의 새로운 광고가 나오고 있었지요. 진심은 시들지 않는 명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희재와 태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낡고 더러워진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심. 나는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나? 소희의 혼잣말은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루체의 화려함은 이제 소희에게는 평생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참혹한 현실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지만 그것 또한 그녀가 뿌린 욕망의 씨앗이 맺은 결과였지요. 반면 희재의 저택 거실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태우는 어머니를 위해 직접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비싼 가방이 아니라 희재가 평소 즐겨 신는 수제화 장인에게 부탁해 만든 편안한 가죽신이었지요. 어머니, 매장 시찰 다니실 때 발 아프지 마시라고 준비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만을 위한 신발입니다. 희재는 신발을 신어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나 태훈아, 정말 발이 편하구나. 수천만 원짜리 백보다 이 신발이 훨씬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 고맙다 아들아. 희재는 거울 앞에서 새 신발을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태훈의 어릴 적 사진 옆에 오늘 받은 신발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루체 타워의 꼭대기를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은 가짜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광채를 내뿜으며 깊은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희재는 평온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진짜 인성을 지닌 인재를 만날지 기대하며 그녀의 명품 인생은 그렇게 깊고도 아름다운 휴식으로 이어졌지요. 인과응보는 냉혹했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따뜻했습니다. 소희의 비참한 현실은 타산지석이 되었고 희재와 태훈의 건실한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진짜 명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처럼 희재 가문의 명성은 이제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인품의 향기로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